자, 오늘은 뉴스 브리핑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민간 기관까지 합세를 해서 이 15일부터 10월 15일부터 주택이 2개 이상 있으신 다주택자 분들에게는 전세 보증기관의 전세 보증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5일부터 보유 주택수가 2개 이상인 다주택자는 공공, 민간 보증기관 할 것 없이 전세 보증을 받을 수가 없다. 이전에는 서울 보증은 막기 힘들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부 다 막히게 됐습니다. 1주택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 민간 보증기관 제외일 때만 전세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제 2개 이상인 사람은 공공, 민간 할 것 없이 보증을 받을 수가 아예 없고, 이 1주택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지 공공을 받을 수가 있고, 1억이 넘는 분들은 이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에서 이 보증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금융위원회는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골자로 한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을 7일 발표를 했다. 다주택자가 전세보증을 받아 전세에 살면서 여유자금으로 집을 사들이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것으로 무주택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컨대 이 무주택자는 연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전세보증 받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이야기다. 이것도 뭐 반대론자들은 이야기가 많죠. 이 강남 일부의 고가 주택, 넓은 평형들 보면은 아주 높은 금액의 전세를 대출을 활용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주택자는 주택을 일부러 안 사시는 분들, 재산 잡히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고, 이런 분들은 또 전세 보증 이용해서 세팅을 다 합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세금을 올리는 수요인데 왜 이런 사람들한테는 제한을 안 두고 세금도 안 걷고 이러냐, 이런 이야기들도 반대론자들은 합니다. 우선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공공보증기관은 물론 이 민간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오는 15일부터 신규 전세보증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15일 전 이미 전세보증을 받은 경우, 10월 15일 이전에 이미 전세보증을 받은 경우 보증 자체를 취소하지 않지만 이제 뒤에 연장할 때 제약이 따른다. 1주택 초과분을 2년 안에 판다는 이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이 연장 없이 해지돼서 은행에 전세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 주택이 많으신 분도 이 10월 15일 이전에 이미 전세 보증을 받아서 전세금을 받으신 분은 바로 이 보증 자체 취소하진 않지만 이 전세 기간이 끝난 그 다음 연장할 때 이 페널티가 들어간다. 이런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1주택 초과분, 주택 하나 말고 이 2개 이상의 초과분을 2년 안에 판다는 약정서를 또 써야 되는 거예요. 각서 같은 거를 2년 안에 판다는. 그리고 3주택자라면 주택 2개를 판다는 약정서를 내야 보증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보증 연장은 1회만 가능하다. 이 1주택자의 경우에 이제 주택 하나이신 분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넘으면 이 공공은 안 해줍니다. 이 주금공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안 해준다. 15일부터는 금지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 민간보증기관인 SGI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이 전세보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뀐 제도가 시행되는 이 15일 이전에 이미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연소득을 1억이 넘는다고 해서 취소되진 않는다.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면은 이번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새로 사들인 임대주택에도 적용이 된다. 이전 거 말고요. 새로 사들인 새로 사들인 이걸 주목을 하셔야 되고,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어도 주택수를 따질 때 임대주택 역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 임대주택수 포함 주택수가 3개 이상이면 전세보증이 제한된다. 다만 이 정책 발표에 따른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9.13 대책 발표 이전에 사들인 임대주택은 주택 보유수에서 제외한다.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새로 사들인 임대주택부터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포함해서 세 채, 이걸 보셔야 되고, 세 채고 새로 사들인 이 두 개의 키워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 주변에만 봐도 투자를 하실 때 전세 놓고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시면서 본인은 이 전세 사시는 분들 접하는 게 뭐 상당수 되는데, 이제 이것들도 어렵다,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도 앞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등기부 등본상 주택으로 표기가 돼 있으면 모두 주택수 산정 때 포함이 된다. 일반 주택은 물론이고 복합용도 주택으로 분류되는 이 상가도 주택수를 따질 때 반영을 한다. 다만 이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대상에서 빠진다. 또 규제 필요성이 낮은 지방의 노후한 단독주택 역시 대상에서 뺐다. 비수도권, 비수도에 위치한 20년 넘는 노후 단독주택,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단독주택이 여기에 해당한다. 요거를 또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예전하고 뭐 비슷합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오피스텔은 규제 대상에서 뺐기 때문에 아파텔 같은 경우, 이 아파트와 비슷한 면적의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피스텔은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방 같은 경우에 오래된 20년이 넘는 주택들도 이 주택에서 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 내가 지방에 있는 주택인지, 그리고 뭐 수도권이라 할지라도 이 오피스텔인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 세팅을 해야겠죠. 뭐 여러분들이 이 전세, 본인은 전세 사시면서 이렇게 월세 받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뭐 전세 놓고 뭐 시세 차익 얻으시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활하기 위해서 본인이 임대사업자로 주택들을 여러 개 소형주택들로 세팅을 하신 다음에 월세 받으시고 본인은 또 전세 사시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앞으로는 새로 사들인 주택에는 적용이 되니까 확실히 뭐 새로 사는 메리트 자체가 확 줄어드니까 이 수요를 꺾는데 상당한 파워를 지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역시 주택수 산정 때 반영하지 않는다. 이게 또 포인트입니다. 제가 뭐 어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규제 지역에 청약을 적극적으로 노리셔서 이 전매를 활용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거다. 그냥 놔뒀으면 피가 얼마 붙지 않을 이런 뭐 아파트들도 전매 투자하시는 분들, 프리미엄 노리시는 투자자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수요로 인해서 생각보다 피가 높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매가 가능한 비규제 지역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게 상당히 또 거래가 인기가 많을 겁니다. 다 쪼여놔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 수요들이 일로 또 몰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뭐 안 보신 분들은 어제 방송 보시면 일단은 뭐 의정부 지역도 말씀을 드렸고, 뭐 부천 지역 이렇게 신규로 들어오는 이 분양권, 입주권 여기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거랑 이제 뭐 재개발 미리 사놓는 거 이거 말고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 자, 분양권 외에 보유주택이 없다면 이 분양권하고 입주권 외에 이 본인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로 간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 없이 뭐 소득이 어떻건 간에 제한 없이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만약에 이 분양권 외에 보유주택이 있는 1주택자라면 분양권 지금 1주택자분들이 노릴 수 있는 청약이 올 하반기부터 꽤 있죠. 내년까지. 그럼 노리시는 분들, 계산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이 분양권 외에 주택이 있는 1주택자라면 소득 요건만 따진다. 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이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 오늘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는 주택이 2개 이상이면은 전세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주택 하나이신 분들은 이 연소득, 부부 연소득이 1억 미치면 공공기관에서 받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1억 이상 넘어가면 그러면은 뭐 서울보증보험에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임대사업자로 주택이 있으신 분들, 본인은 전세 살면서 임대사업자로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새로 주택을 또 임대 등록해가지고 사시게 된다면 이제 전세 사시는 이 전세금을 나중에 연장을 못 받을 수 있다. 그래도 나는 월세 받고 투자를 좀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뭐 아파텔, 저도 뭐 오피스텔 투자를 그렇게 뭐 권장해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주요 역세권들에 있는 이 주상복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월세 받기에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무주택자거나 주택이 하나 있으신 분도 이 분양권하고 입주권 같은 거는 주택수에 반영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청약이나 입주권 같은 경우는 검토해 보실 필요는 있다. 자, 이게 여러분들 그 주택담보대출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주택담보대출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수에 산정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전세대출 보증만 다른 겁니다. 전세대출 보증만 분양권, 입주권,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전세대출도 받을 수가 있고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 진즉했어야 될 그런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이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좀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건데 이거를 그렇게 활용하지 않고 본인의 뭐 투자 수단으로 활용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전부터 진즉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뭐 일각에서는 너무 센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도 있죠. 언제는 집사라고 부추기더니 이제는 뭐 다 막내, 뭐 그래서 그때 샀는데 지금 양도세 중과도 때리고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이거 연장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해서 불만 섞인 목소리도 들립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의미를 보면 이건 진즉부터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좀 추가로 이 무주택자들도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제한선을 좀 둬야 되지 않나. 진짜 전세자금 대출의 의미, 저리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이 성격에 제대로 부합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